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 22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죄송스러운 마음 아닙니다. 그건 저는 좋은데 또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좀 약간 긴장되는 바가 있습니다. 일단 지나가는 안악인데 언제까지 지나가다가 이렇게 잡혀올 것인가. 네, 붙들렸습니다. 또 지나가는 안악내고요. 민원련 기획부장 유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반가우십니다. 좀 강요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은 반가우십니다. 네. 하지만 그걸 지금 크게 못 느끼실 뿐입니다. 나중에 잘 때 생각나실 거예요.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우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련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련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저희 지난 금요일에 총회가 아주 잘 끝났고요. 총회 정리 아직 뒷정리 때문에 아직. 그리고 지금 오전에 김원균 차장님은 그 MBC TV 속 TV인가요? 그거 촬영이 있어가지고 오늘 같이 못하셨습니다. 봉호 씨도 사랑니를 빼가지고 지금 치과에 가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래서 지나가던 애가 또 잡혀왔다. 이런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미디어 스크랩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지난 주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기사입니다. 미디어 오늘에서 지난 금요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단독으로 내보냈죠. MB에게 밥 얻어먹고 돈 받은 기자들. 이제 걸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줄줄 그냥 아주. 이게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충격받기 전에 말씀드리면요. 모든 언론사가 거의 다 연루되어 있다. 그렇죠? 근데 또 유독 못 얻어먹은 것들도 있긴 있던데요. 네, 좀 기사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영포 빌딩을 소유했으며 여기 5층에 지금 청계재단이 있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지난 검찰이 여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가 나왔는데요. 기자들에게 접대한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거 참 너무 궁금한 것들이네, 사실. 진짜 대박이다. 여기서 사실 이명박 씨의 굉장히 꼼꼼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계속 비서관을 했던 사람들이나 보좌관을 했던 사람들이 접대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접대비를 어쨌든 청구하고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기록을 올린 거죠. 올렸는데 그게 폐기도 안 하고 영포 빌딩 지하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걸린 겁니다. 이거를 미디어 오늘이 단독 입수해서 금요일 23일에 터뜨렸습니다. 우선 이 미디어 오늘 기사에 나온 그 접대비 기록은요. 2006년 8월 31일자 출금 전표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면요. KBS 김땡땡 정치부장, YTN 최땡땡 정치부장을요. 2006년 9월 29일에 셋이 만난 거죠. 그 접대하는 사람이랑. 여기는 10만 5천 원을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만납니다. 딴 사람을. 한국일보, 요게 좀 중요한데요. 한국일보 유똥똥 정치부장. 그리고 차장을 같이 만나요. 만났는데 식사값으로 14만 원을 썼습니다. 근데 2차가 있어요. 80만 원. 무엇 했을까? 궁금하지요. 네. 그렇게 쓰여진 돈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4일에 166만 5천 원을 썼다는 겁니다. 2006년 8월이면요. 이제 MB가 대통령이 되려고 경선에 나가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던 때죠. 이제 서울시장 그만두고 이제 나가려고 막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광범위하게 기자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폭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06년 10월 10일자
에도 이 또 조땡땡 그 비서관 보좌관 서울시장 보좌관. 네 서울시장 보좌관이 또 만난 거죠.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또 열심히 돈을 쓰고 다닙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접대 대상은 주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보수 매체 중심이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나온 명단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아까 한국일보 말씀드렸죠. KBS 말씀드렸고요. YTN 얘기했고요. 또 조선일보 역시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계일보 있고요. 동아일보 있습니다. 내일신문 있고요. 중앙일보 있습니다. 부산일보 있고요. 국제신문까지 있습니다. 네, 지역을 지역지까지. 뛰어넘어 방송과 신문을 뛰어넘어 일간과 석간 경제지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뛰어넘어서 광범위한 곳에 막 촌지가 마구 뿌려졌다.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뿌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가 접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랑 밥을 먹은 거잖아요. 네네. 네, 촌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촌지라고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기자들 접대할 때 홍보팀에서 돈을 내잖아요. 접대비를 한 것도 있고요. 네. 촌지라고 하는 개념은 네. 이 10만 5천 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아까 80만 원 그 정도도 사실은 기자들이 받은 건 아니잖아요. 직접 돈을 기자들이 연수를 갈 때 해외 연수 비용으로 10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꽂아준 기록도 함께 나왔습니다. 아, 이야. 그거는 빼박 빼박. 빼박 아니면 좀 더 기사인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MB 측은 2006년 7월 26일 동아일보 박아무개 기자 연수 격려 명목으로 100만 원을 썼다고 기록했습니다. 7월 27일에는 조선일보 윤아무개 기자 연수 격려 명목으로 역시 100만 원을 썼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해 10월 4일에는요. 중앙일보 최아무개 기자에게 추석 귀향비 명목 아니 그리고 50만 고향이 원을 혹시 줬다고. 어딘지 아니 이거 직원이에요? 아니 왜냐면 이제 제 생각엔 제가 또 유추해본 결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게 100만 원씩 줬는데 중앙일보가 아니 나는 못 받았다 이렇게 된다면 너희는 해외 연수를 안 갔잖아. 그랬더니 중앙일보가 나 추석에 내려간다. 이래서 50만 원을 준 건가? 아, 또 그렇게 기자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꼼꼼한 MB가 여러모로 고민해서 챙겨줬을 수도 있고요. 가능성은 여러 가지인데 핵심은 어쨌든 줬다. 네, 우선 적혀 있는 건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적혀 있는 것만 요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전방위적으로 뿌려졌겠구나. 이게 단순히 2006년에 이 시기에만 1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줬을까? 그렇지 않다. 관행적으로 아마 계속 뿌려졌을 거다. 어쨌든 확보한 자료는 요거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근데 여기 기록에 나온 걸 보면은 보통 뭐 줬는데 안 받았다. 뭐 그래서 네. 전달 실패 뭐 이런 기록들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기록은 우선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안 받은 데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기록은 받은 기록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보 성향이라는 매체는 없네요? 동양한겨레도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걸로 치면 이쪽이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경력을 더 많이 네. 줘야 되는데. 주려고 해도 기사가 좋아지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쨌든 포기하고 그냥. 지금 나온 거에는 없다. CBS도 없죠? 네, 없습니다.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아무개 기자가 이제 중앙일보 기자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조선일보 윤아무개 기자도 이제 해외 연수비 명명으로 촌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미디어오늘이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MB 측으로 돈을 받은 적이 있냐? 했더니 중앙일보 최아무개 기자는 없다. 그리고 조선일보 윤아무개 기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건 좀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문회 멘트입니다. 왜냐면 기억은 여러 가지 힘든 일 겪으면 또 잊혀질 수 있고 또 생각날 수도 있어요. 네, 많은 사람이. 그렇죠. 여기 청문회 멘트입니다. 돈 받은 적 없다. 원래 부정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양심이 뭔가 살랑살랑 거린다 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야, 이거 네. 기억이 없다가 약간 애매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원래 또 각도기에 따라서 고장난 각도기는 원래 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미디어오늘이 기사에 따르면요. 이거는 접대 내역이 아주 빙산의 일각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다. 이렇게 미디어오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 강령에 따르면은 어떤 보도를 대가로 좋은 우호적 보도를 대가로 돈을 받으면 안 되죠. 기자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기자들이 받았던 기록이 나왔다. 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연수 격려나 네. 귀향 선물 이런 거는 네. 직장에서 주는 거잖아요.
아유, 아이고 아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아유, 또 그럼요. 거의 뭐 직장 수준일 수 네, 있습니다. 네. 가족이면 보통 주거든요. 아니, 가족. 좋은 이야기. 네. 복지가 좋은 직장들. 네, 뭐 좋은 그거는 이야기를 뭐 써주면 삼촌 뭐 이런 관계에서 보통 많이 주잖아요. 아유 뭐 왔어 막 이러면서.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MB가 지금 저기 계시는데 네. 아마 이 문건이 공개되고 나서 떨고 있는 기자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떨까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자체 내에서 어떤 네. 징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너무 오래된 캐서, 얘기여서? 캐고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네. 그냥 내가 기억이 안 난다 하면서 버티면 내버려 두는 분위기잖아요. 더 많은 자료들이 사실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래서 사실 이걸 좀 이걸 계기로 좀 뿌리가 뽑히면 참 좋겠는데 근데 2006년이에요. 그렇죠? 지금 10년 지났잖아요. 10년 넘게 지나가지고 사실 많은 문화가 바뀌었다고도 하죠. 많은 부분이 개혁되기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적폐 청산하고 있는 중이니까 적폐 중에 적폐 기자들이 돈 받고 기사 쓰는 거 이거 아니죠. 이거 빨리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거명된 기자들 정말 어떻게 기사 보도하는지 우리 제대로 보자고요. 그렇죠? 네, 이어서 공개된 명단 이후에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MB 퀴즈라고 하죠. MB 퀴즈 언론인 명단이 의미하는 것 해서요. 미디어 오늘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접대를 받은 언론인 명단을 공개한 다음에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네티즌들이 함께 MB 퀴즈 언론인 해가지고 정리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누리꾼들이 이제 미디어오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MB 때 언론특보로 합류했던 39명의 출신 매체와 그리고 요직 명단을 정리한 걸 막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MB 캠프 언론특보 33인 그 명단을 보면요. 우리 그리운 이름들 많이 나옵니다. 곽경수 전 SBS 기자, 청와대 춘추관장을 했죠. 또 그리운 이름 나옵니다. 신재민 전 주간조선 편집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했습니다. 이분 그 청문회 할 때 온갖 그 비리 다 걸렸습니다. 부동산 뭐 다 걸렸어요. 뭐 이장전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그리운 이름 한 명 더 있네요. 이동관 전 동아일보 정치부장.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죠. 네. 아이고. 요즘에도 앵커 하나요? 아니요, 안 하고 요새는 저기 MB 구속될 때 같이 거기 집에서 나오던데요. 이분 이런 분이죠. 동아일보에 계셨다가 청와대 홍보수석 또 갔다가 다시 MB 끝나고 나니까 또 다시 종편에 와가지고 또 앵커하고 이런 막 그냥 정치와 언론을 막 제 집 지나들듯이 막 왔다 갔다 그냥 동네 한 바퀴 돌듯이 정말 정언유착의 핵심을 보여주셨던 분이죠. 또 정권 출범 이후 합류한 언론인 22명 명단은 이제 MB 퀴즈라는 이름으로 또 확산되고 있는데 그 명단을 보니까 이제 이 MB 때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김은혜 전 MBC 기자. 또 이분도 또 유명하신 분이죠. 네. 지금 MBN 앵커를 하시고. 그러죠. MBN 앵커 또 이분도 또 일이 많아요. 그렇죠. 대변인 했다가 네. MBC 했다가 대변인 했다가 나와서 KT 이사로 갔어요. 그렇죠. 그것도 엄청난 특혜를 받고 갔지요. 그렇죠. 낙하산으로 딱 갔다가 또 이제 끝나고 나니까 또 다시 언론인으로. 정치 경제 언론을 막 왔다 갔다 그러신 분입니다. 또 역시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박선규 전 KBS 기자. 또 유명한 이름 또 한 명 더 나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했던 유정현 전 SBS 기자. 이분도 또 예능을 했다가 또 지니어스. 청와대 갔다가 국회 갔다가 왔다 갔다 지금도 앵커를 얼마 전까지 하셨는데 종편에서 지금도 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녁 종합 뉴스에서는 못 뵀습니다. 네. 중간에 좀 뉴스 퍼레이드인가 뭐 하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세요. 네. 아무튼 이런 분들을 쭉쭉쭉쭉 여러분들이 네티즌들이 이 지성을 모아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정리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인터넷 쳐보시라. 금방 나옵니다. 누리꾼들의 집단 지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죄 지고는 못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다 밝혀진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추가 기사를 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에 6급 비서관을 지낸 김유찬 씨가 얘기했던 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명박 후보가 2006년 선거 당시에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들에게 술 접대뿐만 아니라 성 접대까지 하면서 조직적인 관리를 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100만 원에서 등급별로 70만 원, 50만 원 정도의 별도의 촌지를 교부했다. 이광철 전 비서관은 접대비로만 월 4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진술했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때 비서관 했던 사람이 대선 때 사실 이제 박근혜 쪽에 붙으면서 이명박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경선 때 폭로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명박이 되고 나니까 싹 이제 묻혔다가 다시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최근에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도 나왔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네요. 네, 등급별로 나눠서 100만 원에서 70만 원, 50만 원. 들은 사람, 나 50만 원 받았던 사람은 지금 생각해보면 기분 나쁘겠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밝히세요. 네. 나 100만 원짜리였다 나 이러면서 나의 가치가 그거밖에 되지 않았느냐 알 수 있겠죠. 한쪽에서는 이게 돈 받은 사람들이 네. 뛰쳐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것과 별개로 또 한겨레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편집권 침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네. 좀 급이 다르다는 게 이런 데서 사실 좀 드러난다고 저는 봐요. 저쪽에서는 누가 돈 받았냐, 난 아니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러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 행위가 편집권 침해인가 여부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네. 네, 좀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한겨레 21 편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었다. 근데 네. 그 결과 사장과 편집인은 편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맞아요. 나왔다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밑줄까지 그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밑줄은 라면서 그었지만 침해는 아니다. 네, 그래서 네. 몹시 황당하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었다. 카톡을 보냈지만 침해는 아니다. 그렇죠. 세 말씀드렸죠. 차례 강압했지만 이제 그만 네.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아예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겨레 기자 70여 명이요. 기명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편집권 침해를 용인한 감사 결과다.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기대를 애초에 초반에 했던 것이 다 무너졌다. 라면서 반발하는 그 성명을 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성명을 내야 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요번 그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설레로 삼아서 그때 결과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면서 계속 인용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부터 밑줄을 계속 그어서 보내는 거죠. 편집권 침해는 아니지만 밑줄을 그렇죠. 긋겠다. 그래서 핵심은 이런 것들입니다. 분명한 사실관계 중에 하나는요. 한겨레 21이 LG 비판 기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압력을 받았고 해당 기사는 쓰이기도 전부터 김중구 편집인으로부터 기사 축소 요구를 받았고 담당 기자는 마감 시간보다 일찍 기사를 작성한 뒤 편집인의 검토를 받아야 했고 또한 알려진 대로 대표이사는 한겨레 20일 마감일에 밑줄을 그어가며 기사를 품평하고 편집장에게 표지 교체를 당부하는 등 개별 기사를 상대로 한 경영진의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다. 자, 감사들이 이거 알면서도 다 침해 아니라고 판단 내린 거죠. 네, 이렇게 상황이 되면서 기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이사는 경영의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인사권자죠.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인사권자입니다. 따라서 기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나름의 선의가 광고주 등 자본의 이해와 맞물리면 개별 기사에 대한 대표이사의 의견 제시는 기자들에게 압박으로 되죠. 작용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그냥 편집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의견을 내는 것조차도 사실은 부적절한 위치일 수 있다라는 네. 것이 이런 지점 때문인 거죠. 그래서 편집인이라는 직제를 두어 콘텐츠를 관장하게 하는 등 경영과 편집 사이에 방화벽을 둔 건 그래서인데 그 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이제 그 감사 측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편집 회의가 있으니까 사실 네. 관례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기자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대편집 회의는 개별 기사, 개별 콘텐츠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편집의 방향, 우리 회사의 어떤 논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떤 기사의 특정 기획에 대한 표적 검토를 한 거죠. 처음 작성되기 전부터 그 이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서 여기다 딱 잣대를 두고서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부적절하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향후 대편집 회의가 대표이사가 개별 기사의 배치 등을 권고하고 평가하기 위한 자리로
되는 있다. 것도 이 감사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는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한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에게 요구하는 바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데요. 재감사를 요구할 생각은 없고 처음부터 우리 주장을 뭐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가만히 있는다. 혹은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뭘 한다. 이렇게 정하지 않았다. 감사는 감사대로 집어넣은 것이고 우리의 요구사항은 명백하다. 편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달라. 이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이사가 뭐 이런 걸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말장난이다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는 기자들이 정말 집단으로 네. 행동을 했으니까 현장 기자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봐도 너무나 무리한 행동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무리한 행동인데 참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려야 될 일인가. 그냥 인정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인정을 하고 다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말 그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 하면 되는 일인데 좀 억지를 부려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의문은 좀 듭니다. 네, 지난번에 KBS 양승동 사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30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네. 원래 한국당이 목리를 부리다가 어쨌든 지금 30일 청문회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뭐 그냥 가면 얘네가 안 받으면 청문회가 너무 쉽게 넘어갈 것 같아서 아마 엄청난 공세를 퍼부을 거다. 이렇게 예고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예고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네, 한국당 장제원 대변인 이 사람 또 유명한 사람이지요. 아무튼 장제원 대변인이 폭로했습니다. 양승동 사장 내정자가 부산 총국에 있을 때 성폭력 사건을 무마했다. 이러면서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밝힌 것부터 얘기할게요. 그럼 장제연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이 2015년 양승동 후보자가 KBS 부산총국 편성 제작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부산총국 소속인 김아무개 PD가 작가를 승용차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양 PD가 이걸 무마했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가해자를 딴 데로 보내고 끝냈다. 이러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부적절한 사람이 어떻게 사장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양 후보자가 해명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한 거죠. 그랬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KBS 부산총국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도 개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부산 작가회,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작가였으니까 작가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성폭행 사건이 아니라 성추행 사건이었고, 그리고 장 의원의 발언이 오히려 피해자였던 작가에게 2차 피해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다. 당사자도 이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길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가해자가 울산으로 이제 전보 조치를 했는데, 그리고 전보된 거는 피해자가 원했던 상황이다. 자기는 부산에서 일하길 바랬고 이 가해자를 딴 데로 보내달라고 했고, 그래서 그 요구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KBS 작가회는 오히려 장제원 의원에게 이런 식의 2차 가해를 더 발생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해자는 오보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더 이상 오보가 없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KBS 부산 작가회가 냈습니다. 그러면 네. 그 피해자 동의를 안 받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냥 어서 주워드는 얘기로 그냥 가장 세게 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사실 이걸 내가 오픈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거다. 정치 정략적으로 이용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양승동 후보자 측도 뒤늦게 이제 성명을 홍보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후보자는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사건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양승동 사장 후보자는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지금까지 나온 기사를 두고 정리해보자면 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은 사실관계가 틀리고, 그리고 가장 민감해야 된 피해자의 의사관계에도 반하고, 진짜. 정치 정략적으로 이 사건을 키우면서 오버해서 공격했다. 그런데 당사자는 지금 사실은 부산 총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죠. 누군지 작아요. 누가 발령난 사람도 뻔하고 그 시기에 얼마 안 된 사건입니다. 2년 3년 된 사건이죠. 그래서 피해자가 다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누구야? 이런 얘기 시작됐다는 거죠 지금. 네, 이런 상황을 만들어놨다. 아직 사과 없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양승동 후보자를 이제 흠집내기 위한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당한 거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의 정략적 이해, 자신의 당의 정략적 이해를 위해서 누군가를 이게 희생물로 삼는 거 굉장히 큰 문제죠. 이거는 없어. 당의 문제일까요? 사람의 문제일까요? 둘 다 문제다. 한국당이 양 후보자에 대해서 성폭력 무마 의혹도 냈지만 같은 날 논문 표절 의혹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지금 검증이라는 이름의 폭로에 들어갔다. 근데 아직 이 논문 표절 관련돼서는 아직 양 후보자의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아마 30일까지 계속 진행될 거고 30일 청문회에서는 아마 더 많은 폭탄으로 아이고. 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양 후보자가 아니면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해서 그쪽에서 대답할 수 있는 네네, 내용인데 맞습니다. 이게 참 성폭력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요. 다음 소식도 사실 좀 연관이 된 내용인데요. 월간조선이 단독을 했다가 지웠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지난주에 전달드렸죠. 네. 이게 어떤 기사였는지 다들 대강 기억이 나실 겁니다. TV조선 간부가 같은 회사 직원에게 재직 중에 성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간부 기자는 그만뒀고 그걸 사유로 해서 그만뒀다라는 내용의 이제 단독 기사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애초 원기사, 즉 월간조선이 내놨던 최초 단독 기사가 심각한 2차 피해를 계속 유발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랬냐. 사실 그 원기사는 올라간 지 한 10분?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지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중간에 이런 기사 있네요라는 얘기를 하고 순서가 돼서 클릭을 했더니 이미 링크가 소실된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지워진 기사가 무슨 2차 피해를 그렇게 많이 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짧은 시간 동안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곳에서 받아쓰기 시작합니다. 특히 미디어지가 일단 받았었고요. 미디어지 이후에는 뭐 그냥 일반 중앙일보 이런 매체들이 온라인 보도로 계속 받았습니다. 네, 받았었는데 좀 생각이 있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2차 피해에 대한 고민이 있는 매체들은 월간조선이 처음에 냈던 보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지점들을 지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지점들을 다 지우는데요. 생각이 없는 매체들이 언제나 문제가 되죠. 네, 그런 매체들은 거기서 노출한 정보를 그대로 긁어다가 이미 지워졌지만 이렇게 했어요 라면서 캡처해서 그 화면 보여주고 그 보도 내용 안에 텍스트를 한 번 더 쓰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보도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실상 그 원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언론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기자협회랑 국가인권위에서 마련했던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에 보면요. 언론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적혀 있습니다. 네. 근데 월간조선 이 기사는 보면은 정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정하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는 일단 다 알 수 있는 정보로 노출을 한 상태였고 네, 보도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고요. 뉴스타파가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후속 보도를 냈잖아요. 근데 뉴스타파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도 이후 피해자에 대한 허위성 정보가 이른바 지라시를 통해 돌아다니면서 2차 피해를 야기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조선일보 계열사가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피해자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보도를 냈다가 서둘러 내린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뉴스타파 측에서는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피해자 신상이 너무 노출되는 그런 기사를 올렸다가 차 하고서 다시 월간조선에 내린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뉴스타파 측은 피해자의 보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2차 피해를 한 게 맞다. 제가 든 생각은 뭐냐. 조선일보는 정치 부문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인권 부문 보도에서도 조선 미디어 계열사들이 되게 개판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MBC 지금 개혁 중인 MBC죠. 적폐청산 중인 MBC가 직원들을 불법 사찰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일부 매체에서. 알고 계시나요? 네. 예, 어떤 내용이냐면 MBC가 직원 이메일을 사찰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MBC가 이건 음해라고 하면서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한국기자협회 기사입니다. MBC 직원 이메일 불법 사찰 명백한 음해 반박 이런 내용인데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직원들의 대상으로 MBC가 이메일을 털고 있다. 이런 내용을요. 법무법인 넥스트로에서 발표했습니다. 파업 불참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법무법인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MBC가요. 지금 감사를 벌이고 있는 건 맞다. MBC가 비정상이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죠. 카메라 기자들을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블랙리스트 관리를 했다. 이런 것부터 포함해서 그리고 그냥 그 직원들을 파업 참가자들을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비정상적인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걸 과연 추진한 세력이 있는가? 그리고 과연 그 카메라 블랙리스트 논란은 과연 사실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고 그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메일 조사를 지금 아까 넥스트로라고 하는 데가 밝힌 거는 그 파업 불참자들의 이메일을 무작위로 막 감찰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MBC가 밝힌 건 그렇지 않다. 특정 키워드 관련해서 개인의 신상 정보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블랙리스트 관련된 그런 사안들에 대한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감사를 벌이고 있고 이거는 지금 사법부 안에서 자체 감사를 진행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다. 정상적인 감사 과정이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음해를 하면서 몰아붙이는 건 이 지금 감사의 효용을 그러니까 감사의 흠집내기를 하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가 밝힌 거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일들이 있었고 분명히 불법이 만연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밝히지 않고 넘어가면 오히려 이 비정상들이 이 조직을 망치는 거다. 그렇지. 조직이 한번 다시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아프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이 넥스트로가 밝히면서 MBC가 막 직원들 불법 사찰해? 이런 부정적 여론들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런 내용이었다. 그리고 많이 오보를 낸 것도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한국당이나 뭐 이런 곳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예전에 있었던 MBC 트로이커 사태하고 비교를 하면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트로이커 사건은 파업 중에 사내 전체에 2012년 전체의 보안 프로그램을 배포를 한 건데 2012년 9월 6일 언론노조 MBC 본부 정영하 당시 노조위원장 5월 말 파업 중에 개인정보, 우리 구성원의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는 무작위로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몰래 깔았다. 회사가 MBC 사측이 한 짓입니다. 그리고 파업이 끝난 이후 8월 초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한테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거자료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사찰을 중단해라 라는 기자회견을 어제 열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MBC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정보 취득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반응이 왔습니다. 다 철거하겠다. 오늘 확인해 보니까 프로그램이 지워지면서 로그 기록도 같이 날아갑니다. 로그 기록이 뭐냐 하면요. 회사에 어떤 자료가 넘어갔는지 각각의 컴퓨터에 남아있는 기록들입니다. 어떤 자료가 넘어갔는지가 자기의 PC에도 남아있고요. 넘어간 자료는 서버에도 쌓이게 돼 있습니다. 일단 각각의 PC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체증하는 걸 알고 프로그램을 지우면서 그 명확한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정말 무작위로 개인 신상 이런 거, 그러니까 개인 아주 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이메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불법 열람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요. 이번 감사 과정에서 이렇게 한 거는 MBC 측에서 밝힌 대로 문제가 되는 인사들에게 문제가 되는 부문의 이메일에 한해서 확인을 했고 그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 불가능한 대상이다.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승원 사장이 MBC에서 정상화위원회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업무에 배제됐거나 그러니까 이 배제를 주도하고 업무 배제를 주도하고 노조를 파괴하고 하면서 부당 노동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불법이에요. 그렇죠? 잡아내야 됩니다. 잡아내서 징계를 하기 위한 지금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이고 별일이 다 있네요. 네. 또 MBC 소식인데 이건 제주 MBC 소식입니다. 좀 가슴이 답답하죠. 지금 제주 MBC 같은 경우에는 사장 선임에 대한 갈등이 아직까지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주만 안 되네. 예, 제주가 안 되는 게 참 제주 MBC 2대 주주 남창기업 때문이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걸 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 상황이 갔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제주 지부는요. 그 MBC 제주 MBC 2대 주주인 남창기업 최재엽 현 제주 MBC 사장과 남창기업 임원이자 제주 MBC 비상임 고문인 박옥규 고문 등의 비위 사실을 포착했다고 네,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죠.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너네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법원에 가서 밝혀서 찍어내자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힘든 길로 사실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좀 정말 그냥 답답하다는 말밖에 저희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비위 사실을 발견을 했느냐? 남창기업이 제주 MBC 전신이 남양방송 창업주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해요. 근데 박옥규 고문 또한 창업주 일가의 한 사람인데 이 지위를 이용해서 제주 MBC로부터 굉장히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제주 MBC 지부 측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근도 안 하고 비상임직인데 급여를 비롯해서 업무 추진비를 수백만 원씩 쓰고 연간 한 1억 7천만 원 정도를 받아갔대요. 그리고 제수용품을 지원받고 회사 차량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회사 직원들을 막 사적으로 불러서 컴퓨터 수리를 요구하고 뭐야? 네, 업무 추진비 정산을 네가 해라 막 이러면서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 일삼아 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인물이 뭐 하장 추천하고 막 이런 데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만한 인물이냐. 본인조차도 아무 자격이 없는 문제적 행태를 일삼아 왔던 사람인데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MBC 지부 측은 형사고발을 통해서 책임을 묻고 네, 이런 부당한 혜택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갈등 사태가 좀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벌 받을 사람 벌 받고 뭐 물러날 사람 물러나고 좋은 방송으로 다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이 문제가 해결될지 되는지 여부를 저희도 잘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리면서 지지하는 목소리 계속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쁜 보도 스크랩은 뭐가 있나요? 네, 나쁜 보도 스크랩은요. 동아일보 그리고 채널A 갖고 왔습니다. 어떤 보도를 냈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사건 갖고 왔습니다. 지난 20일 동아일보가 오면 통판으로 해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친구의 토로 부인 아들과 열을 칩거. 무슨 얘기냐면요. 안희정 지사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친구에게 토로를 했고 이 안희정 지사는 부인 아들과 열흘 동안 칩거 중이다 라는 그 기사 제목입니다. 그 기사 제목도 사실 안 전 지사의 입장에서 뽑은 거죠. 그런데 이 기사의 문제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지금 사퇴를 하고 이제 수도권 어딘가 와 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네네. 그런데 그 은신처를 찾아낸 보도입니다. 동아일보가? 네, 은신처를 자기가 찾았고 거기서 안 전 지사는 이렇게 지내더라 라는 거를 오면 통판으로 쓴 겁니다. 통판 아래 광고 있는 거 빼고요. 이제 거의 통판으로 쓴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시작부터. 자, 내용은 이런 게 이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사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큰 따옴표로 이렇게 딱 딴 건가요? 아주 크게 이제 딱 되어 있고요. 그 아래 사진이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윗사진은요. 그 은신처 멀리서 숲속 안에 있는 컨테이너 건물을 줌으로 찍은 사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검찰에 출석하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의 얼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사진 제목이 은신처에서 검으로 검찰로 갔다. 은신처에서 검찰로 갔다는 거예요. 동아일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바로 이겁니다. 안전지사가 있는 은신처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계속 추적했고 여기서 검찰로 그 전에 출두하더라 라는 그 사진 기사에 담은 내용이죠. 굉장히 본인들에 대한 이제 자부심을 막 갖다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그 은신처 사진을 멀리서 잡았잖아요, 카메라로. 그때 아래 뭐라고 써있냐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3일 수도권에 있는 은신처 근처를 걷고 있다. 사진이 컨테이너 사진밖에 안 보이는데? 그랬잖아요. 자세히 보면요. 그 컨테이너 저 아래쪽에 사람 하나가 형체가 있는 듯 없는 듯한 게 살짝 있습니다. 거기에 동아일보가 친절하게 점선으로 빨간 동그라미 쳐놨어요. 그 사람이 안희정이다. 내가 멀리서 숨어서 이렇게 지켜보고 한참 지켜보고 있었더니 은신처에서 안희정 전 지사가 나오니까 그걸 딱 찍은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가 특종한 것처럼 이렇게 내놓은 근데 겁니다. 그렇게 식별이 안 되는 수준이면은 사실 기다리다가 안 나오니까 기자가 혼자 한 명 한 명 보내가지고 저쪽에 서 있으라고 해서 찍었다고 해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보이는 조립식 컨테이너 건물이 안전지사가 머물고 있는 숙소다. 이렇게 사진 기사입니다. 사진 기사가 설명이 달려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지면에 어쨌든 통편으로 썼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나? 안전지사가 어떤 무언가 이야기를 했나? 싶잖아요. 그런데 주제는 하나입니다. 대학 동창 집에 딸린 컨테이너에서 안전지사가 습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나? 이게 그 주제입니다. 그걸 왜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의 소제목을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소제목은 우선은 작은 제목으로는 안희정 은신처에서 어떻게 지냈나? 궁금한 거예요, 동아일보 기자가. 다른 사람 아무도 안 궁금해도 동아일보 기자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20세제곱미터 넓이 컨테이너서 홀로 생활. 하루 한두 끼 식사 때만 부인과 함께. 두 아들 볼 때마다 심장 터질 듯해. 네, 이 작은 제목만 딱 편집을 봐도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서 안전지사에 대한 동정심 너무나 부각시켰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기자가. 그런데 이렇게 오면 천체를 다 털어서 이런 내용을 써야 되나. 거긴 더 이제 기사를 자세히 하나 뜯어보면 더 슬픕니다. 안전지사가 머물고 있는 컨테이너에 대한 기술이 들어갑니다. 회색빛 컨테이너의 크기는 20세제곱미터 남짓. 그리고 방은 화장실 하나에 방 하나. 심지어 방바닥에 난방용 전기선이 깔려있는지 안 깔려있는지 난방용 전기선이 깔려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 부실한 컨테이너를 굉장히 강조하고자 한 내용이죠. 그리고 뒤에는 어떤 내용도 있냐면 안전지사는 밤에 술을 마셔야 잠을 청할 수 있을 만큼 괴로워했다고 한다. 그나마도 새벽에 혼자 깨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하면서 진짜 이거를 저희 방송 내보낼 때 이거 다 삐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안전지사의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고 잠들었는데 그것도 새벽에 계속 깬다. 이런 내용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그 대학 동창네 집에서 머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대학 동창을 계속 만난 거죠. 만나서 계속 물어보니까 대학 동창이 안전지사가 소박한 식단으로 한두 끼를 먹는다. 몇 끼니 밥을 반 공기도 먹지 않았다. 안전지사의 끼니 걱정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부인이 제가 이거 보고서에 쓰지 않았어요. 너무 가족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부분이 너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부인이 원망 섞인 말을 하면 안전지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거나 두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아들이 그래서 거기서 무슨 외부로 나갈 때 아들이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거나 이런 정말 가족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기사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안전지사가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없었고 그냥 정치를 떠나서 어디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근황이 궁금한 거면 그래요. 100번 양보가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지금은 논란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적절하게 부인의 마음은 어떻고 아들은 어떻고 그 부인과 아들을 바라보는 안전지사의 찢어지는 마음을 동아일보가 오면을 다 털어 썼다는 이 부적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걸 보도하면 안타까워. 너무나 슬프겠다. 그래. 안전지사가 부인과 아들을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얼마나 아플까. 그만해야지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겁니다. 피해자 때문에 이 가해자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러니까 피해자의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공감하는 게 먼저인데 피해자의 고통이 아니라 지금 가해자가 얼마나 아픈지부터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탓,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만해.
혹은 너 거짓말 같은데? 이런 공격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보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요. 이게 20일 날 나온 보도거든요. 사실 이런 똑같은 보도가 앞에 있었습니다. 8일 전인 3월 12일에요. 이 동아일보가 낸 기사가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어떤 기사를 냈냐면요. 똑같이 안전지사의 마음을 털어내는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뭐냐면요. 안희정 성폭행 고소사실 관계 묻자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게 제목입니다. 이것도요. 그 3월 12일 동아일보 8면에 또 통판으로 나온 거예요. 당시에 안희정 전 지사가 검찰에 스스로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10일날 새벽에 귀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10일날 새벽에 귀가할 때 기자가 따라붙은 겁니다. 근데 거기를 계속 따라간 겁니다. 어디 가는지 알아보려고. 그때 따라붙어서 은신처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8일 동안 머물렀던 겁니다. 이 기자가. 곳에서.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3월 10일 기사도 보면 또 아래 소제목이 본보 안 검찰 조사 이후 추적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라고. 기자가 왜? 저 안에서 한번 따라 붙어 볼게요. 이렇게 기획을 냈을 때 그걸 왜? 그걸 왜 따라다녀? 가서 뭐 물어볼 거야? 너 안희정 뭐 먹는지 말할 거야? 그건 따라갈 필요 없어 지금. 라고 잘라줬어야 되는 건데 이건 아무리 봐도. 그래서 3월 12일 기사를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기사 전체가 휴게소에 들렸다가 돌아가는 안전지사의 상황입니다. 이 기사 전체가.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안전지사는 기자와 대화를 하다 갑자기 헝클어진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계단에 쪼그려 앉았다. 멍하니 허공을 주시했다. 흐느꼈다. 이런 식의 표현이 계속 납니다. 불안한 듯 서성이며 연달아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서 안전지사가 지금 얼마나 불안한지 휴게소에서 그런 것들을 막 다룬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추적보도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은 어떤 거 썼냐면 어떤 뭐 추격보도나 이런 데서 보면 막 그 차가 지나가면 차를 막 뒤에서 막 따라가죠. 차량 뒤를 따라가는 차 안에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앞에 가는 안전지사의 차를 따라가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차 안에서 앞에 차를 찍고. 네, 굉장히 급박한 느낌이 나는 그런 사진을 쓰면서 추적보도라는 걸 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안전지사가 잠적했어요.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잠적했어요. 어디인지 몰라. 그럼 이 사람의 은신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추적보도가 당연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여기 숨어있다. 잡아가라 이제. 여기 이렇게 숨어있으면 되냐.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안전지사는 검찰에 부르면 나오고 그 다음엔 자기가 어딘가에 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해자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왜 궁금해. 그쵸? 근데 그걸 추적보도라고 하면서 자기네가 지금 너무나 신난 거예요. 내가 따라붙어가 결국에는 그 장소까지 알아냈어. 그런데 사실은 이 보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안전지사가 이 기사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안전지사는 검찰 청사를 빠져나간 자신의 차량을 일부 언론사 차량에 따라붙자 이 일부 언론사 차량은 자기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붙자 차를 세우고 나와서 제발 나 좀 내버려달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내용을 기사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적으면서도 자기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자기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발 따라붙지 말아달라. 나 좀 놔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너는 그렇게 울어라 하면서 계속 따라가고 계속 추적 보도라는 미명을 달아서 계속 그런 기사를 생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했듯이 기사의 목적이 있냐 의미가 있냐 없습니다. 오로지 상업적 목적 팔아내기 위한 잘 팔리는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의 고통은 뭐 피해자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다른 사람들까지 다 무시하고 적어내기 시작한 거죠. 이 기사를. 네. 그리고 또 관음증도 돋보인다. 아, 어떻게 살고 있지? 자기가 멀리서 지켜보면서 하는 아무 의미 없는 관음증적 변태적 행위라고 전 봐요. 그런 것들을 기사에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데스크는 이 기사가 잘 팔릴 것 같으니까 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회자됐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수 있죠. 모든 여성단체들에서 다 이 기사의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아일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동아일보를 보니까 이 채널A 비슷할 것 같아요. 채널A를 또 찾아봤죠. 채널A도요. 보니까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 진짜? 그 망원 카메라 잡을 때 같이 있었어. 그래서 채널A에서는 그 영상을 내보냅니다. 영상을 내보내고요. 그 지인과 인터뷰 하잖아요.
제대로 된 인터뷰도 아니에요. 카메라 이렇게 아래 숨겨가지고 막 카메라 흔들리는데 사람 말 거는 거 있잖아요. 그 카메라가 흔들려요. 그냥 아래 저기 땅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다리랑 지인의 다리랑 땅만 비추고 있어요. 비추고 있는데 뭐 안전지사 지금 어떻습니까? 뭐 하면 뭐 그분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영상을 계속 내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편이요. 교양 프로그램을 시사토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낮에 계속 하잖아요. 보면은 아침 9시 40분에 시작한 프로그램에서 하나 하고 오후 4시 20분에 하는 프로그램에서 또 하나 하고 오후 5시 40분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에서 또 다루고 계속 다루는 겁니다. 이 영상을. 이 내용을 다루면서 이 안전지사가 지금 어떤 심정이고 계속 불안해했고 담배를 폈고 서성였고 이런 내용을 계속 다룹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패널들도 나오잖아요. 패널들도 그러면 보면서 아무리 자기가 비판적으로 다루려고 해도 기사를 소개하니까 부적절한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사가 자체가 동정심을 유발하는 기사였잖아요. 근데 그 기사를 설명하고 계속 다루니까 당연히 돌직구쇼에 출연했던 박용진 씨는 나쁘게 보면 가족에 대한 애틋함으로 어떤 동정심 이런 것으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가족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우선하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하면서 오히려 이 보도가 동정론을 일으킨다는 보도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이 보도를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전지사의 처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발언을 해서 가해자에 대한 공감성을 더 불러일으킨다는 이런 부적절한 보도 행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12일과 13일에 계속 이틀 동안 내내 채널A가 이런 식의 보도를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지인과 인터뷰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래 바닥을 비추고 있어요, 막. 그러면서 안전지사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이런 내용을 하는데 이거를 그 다음에 뉴스에서도 다룹니다. 낮 뉴스에서. 근데 앵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의 시작이 이겁니다. 안전지사는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심정적으론 침울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식의 기자가 멘트예요. 이거 그냥 지인의 멘트가 아니라 앵커와 기자의 멘트입니다. 그리고 그 지인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저도 말을 잘 안 붙이게 돼요. 라고 한 지인의 인터뷰가 들어가는 이 기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한 인터뷰 시도 끝에 막 지인의 인터뷰하려고 막 무리하게 하잖아요. 막 카메라 숨기고 지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래놓고 딴 멘트가 고작 너무 힘드니까 저도 말 안 붙여요. 라고 하는 안전지사에 대한 동정심과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보도를 계속 내고 있다. 계속해서 힘들다 그것만. 네. 이 채널A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12일이에요, 이게. 12일에는 뭐가 나온 날이냐면 김지은 씨가 2차 피해가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서 자필 호소문을 공개했던 날입니다. 심지어 이거 그 채널A가 뉴스에서 다뤄요. 달아놓고서 본인이 2차 가해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동아일보에 대한 이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채널A 이 계열사 전반에 대한 정말 언론인 교육 시급한 겁니다. 자신들의 파란 좀 황색 저널리즘이죠. 팔기 위한 기사 이런 걸 위해서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인권이건 뭐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수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이렇게 거의 배설 수준의 자기의 관음증적 배설 수준의 기사를 낸다는 거에 대해서 동아일보 전체 위부터 아래까지 전체에 대한 인권교육 다시 취재윤리 강령부터 다시 시작하는 교육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요. 여러분 내용은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말을 잠시 찾지 못하고 대체 뭔 생각으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 그러면 피해자에 대해서 걱정해주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보고서에 쓰지 않았는데요. 네. 이 동아일보의 더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사설로 이 문제가 막 불거지고 나서 미투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이 미투 문제를 어떻게 다뤘냐면 미투 운동 포스트 가부장 사회의 시작인가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했어요. 가부장제를 뛰어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미투 운동을. 그리고 그거 딱 하나 내더니 두 번째 미투 관련된 사실이 뭐냐면 미투 가해자 가족에 대한 공격 멈춰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고통, 공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더 먼저 선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해자에 대한 공격, 가해자 가족에 대한 인신공격이 너무 심하다. 이거 안 된다. 이런 식의 사설을 먼저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설을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럼 가해자 공격할 수 낼 수 있는데 순서가 있지. 그리고 순서도 있는데 그래.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낼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자기네 그런 사설을 내놓고 아까치 이 보도에서 안희정 부인과 아이들을 언급하면서
결국엔 아들과 아이들을 자기네 마음대로 원하지 않는데 끌어당겨가지고 기사로 이렇게 쓴다는 거. 이게 가해자 가족들을 인권을 더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거. 그런데 자기네가 그렇게 사설 써놓고서 기사로는 사설은 그렇지만 사설은 사설이고 기사는 팔아야 되니까 부인 갔다 오고 아들 갖고 오고 와서 이렇게 기사 쓴다는 거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뭘 위하는 거지 진짜? 아무도 위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슨 가해자 인권, 가해자 가족 인권 생각합니까? 동아일보를 위한 기사다. 이거 아니죠. 그래서 너무나 부적절하다 진짜. 이 정도 수준의 보도에 대해서는 뭐 벌금을 묻는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뭐 있어야 될 것 네 같은데. 처벌 이제 근거 규정도 사실 마련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기사를 내고서 자정해야지 가이드라인 뭐 아무리 갖다 들이대봤자 안 보고 그냥 무시하고 이런 거 내면은 끝이잖아요. 지금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준칙은 그 다른 어떤 문제 보도 그 가이드라인 준칙보다 별도로 분리돼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정말 그냥 딱 읽어도 국가기관에서 만들어낸 그런 것들만 한번 읽어봐도 이런 보도는 못 내는데 그 유수의 사실상 언론사 중엔 대기업이죠. 동아일보가 이렇게 낸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지킬 의지가 사실 없다. 내부적으로는. 네. 그냥 외부에서 요청하는 것으로는 못 지키는 언론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처벌, 징계 이런 방향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마 기사 엄청나게 딴 데서 많이 받아서 적었을 겁니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다는데 제발 따라오지 말라고 눈물을 흘렸대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붙어서 쓰고 있다는 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뭐 아침 월요일부터 아주 승집 뻗치는 답답하네. 네, 가슴이 답답해지는 네,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방송 들으실 때 저희도 말하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 너무 스트레스. 듣는 분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이 미디어 탈곡기 청취자분들은 진짜 멘탈 갑이에요. 야, 진짜. 이걸 다 승화시키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분노로 이제 언론을 감시하겠다는 이 사명감으로 들으시고 계신 건데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대단하세요. 아, 그래 저희도 어느 선까지 전달드려야 될지 그러니까.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맞아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그러면 댓글 읽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이랑 토요일 저희 민원연 탈곡 미디어 탈곡기에 기자단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포럼 다룬 거를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그것에 대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아직도 청춘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적으신 내용입니다. 기자단 이대로 좋은가? 이 포럼을 듣고 쓰신 거래요. 민원연 칭찬합니다. 이 주제 지속적으로 다루고 1단계, 2단계 실행 방안 제시하고 기자사회가 변화해가면 언론 신뢰는 크게 높아질 겁니다. 욕퍼먹는 공공의업을 담당하는 집단은 자기 개혁부터 하지 않고 남 탓, 환경 탓을 하는 한 아무리 억울하다 해봐야 주권자들이 호응해주지 않는 거 누구보다도 언론인들이 잘 알고 있죠? 특히 정치부 기자들. 그러면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아무튼 민원연 여러분, 이 주제 더 자주 깊이 있게 다뤄주세요. 각 언론사 기자들 불러 구체적 사례를 듣는 것도 유익하겠죠 하면서 포럼에 대한 감상평을 남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것 외에도 이제 다른 분들이 기자단 해체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요. 아, 이게 참 관심이 없으면 듣기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또 참고 들어야 되는 지점들도 있고 막 이렇게 돼서 네, 이렇게 듣고서 의견 주셨다는 점에서 정말 좀 놀랍기도 하고 감사드리기도 하고요. 네, 또 다른 댓글들을 살펴보면요. 444016님이 금요일 총회 준비한다고 모두 고생 많았다. 또 내일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오늘이죠. 미세먼지 심하다니까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다 탈탈탈 털어달라라는 그런 따뜻한 댓글 남겨주셨고요. 메멘토 몰이라는 분의 댓글도 기자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해온 사람이 있단 말인가? 의외인걸? 그러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알면 알수록 민원연에 대한 고마움과 부채의식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민원연 식구들 모두 한절기에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의견을 적어주셨네요. 이처진 386님께서는 만약 언니언니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언론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언니언니를 응원하고 후원하고 열심히 듣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써주셨는데요. 이 언년이는 민원련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그냥 민원련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언년이라고 하면 약간 욕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름다운 중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아름다운 중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시적 멘트인데요. 네. 다음은 미련곰탱님이 쓰신 댓글입니다.
금요일 시사자키까지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보도를 본다면 범죄 예방보다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군요. 특히 사파 넣는 보도 보면 진짜 경악이다. 이렇게 내용 써주셨습니다. 게다가 가해자 우선 피해자는 없는 그런 보도 행태. 네, 특히 포털에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노출되지 않는 것도 심하더군요. 언제쯤 청정 뉴스를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박달동 범고래님께서 우씨 순위가 왜 이래? 팟빵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겨?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뭐 저희가 그런 걸 의심하지 않겠고요.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야지 이제 순위 올라가는 거.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아니 사실 저도 댓글을 적을까 말까 하고 있거든요. 네. 트러스노우님은 부녀회장님, 유민지 부장님 한 주간 방송 정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내일 하루는 대충 때우고 주말에 푹 쉬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말에 푹 쉬셨나요? 네. 네. 이번 주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어두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걸 못하고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 들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마음 전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